글쓰기 6주 2차 시 공부합시다. 1차 시에 이어서 변영주 감독 영어 하차를 그 줄거리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 평론을 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평론이 친절하지가 못한 글이어서 2차 시에 다시 이제 그 조금 내가 얼른 캡처를 좀 하고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이걸 좀 보면서 일단 줄거리를 먼저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차 시 봤던 자료 다시 열어서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음, 그 일단 줄거리가 이제 이선균이가 문호예요. 문호. 이게 이제 소설 이 영화에서 그 동물병원 원장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선영이라고 그 약혼녀 김민희가 이제 나오죠. 이제 김민희가 약혼녀인데 그 이제 강원도에 있는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 강원도인가 어딘가 하여튼 예,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도 어디겠네요. 하여튼 뭐 어딘 상관없겠지만 이제 약혼녀를 인사를 하러 이제 결혼 날짜도 받아놓고 가다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커피를 사오 원래 뭐가 비가 오고 그러면 좀더 자, 하여튼 커피를 사가지고 왔는데 선영이가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죠. 약혼녀가. 그래서 약혼녀의 행방을 쫓는 일종의 스릴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도대체 걱정이 되겠죠.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이제 찾다가 그 화장실 있는 데서 입구에서 그 머리핀 선영이 약혼녀가 가지고 그 머리핀이 떨어져 있는 걸 하나 주워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뭐 납치를 당했거나 아주 그 안 좋은 일에 연루됐다는 우선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 경찰관서 지구대 찾아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하여튼 경찰은 이런 경우에 이제 영화 보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뭐 그 결혼 날짜 받아놓고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잠시 이렇게 뭐 이제 가출 같은 이렇게 좀 그런 경우도 있다. 뭐 조금 기다리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유산균은 너무 황당하겠죠? 이렇게 막 항의를 하죠.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 나설 수 없느냐라고. 나중에 이제 사촌형을 찾아가요. 사촌형 이 사람이 이제 형사였는데 경찰관이었는데 이건 종근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종근 등장인물로 사촌 이제 경찰관이었는데 그 독직 사건 뭐 독직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부패 사건 뭔가 이제 돈 받아 먹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경찰직에서 그 해임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사촌형을 찾아가서 이제 이 선영이를 찾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사정을 해요. 처음에 이 사람 마땅치 않게 생각하다가 하여튼 찾아 나서는데 그래서 강선영의 이제 집에 가보니까 자취방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부랴부랴 이렇게 짐을 싸서 오던 거 사라진 이제 그런 흔적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강선영이가 의도적 이게 좀 한참에 이제 영화 지나가서 그래서 강선영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일까? 이렇게 어렵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강선영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차경선 본래 이름이 차경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등장인물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읽으세요. 내 이야기 들으면 훨씬 편합니다. 이선균이가 나왔던 그 역할했던 게 문호 동물병원 원장 남성. 그다음에 이 친구 이 사람은 이제 그 종근이라고 그 문호의 사촌형 전직 형사. 그래서 강선영을 의도적으로 사칭해 살았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이 이제 전직 형사가 문호에게 이제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 그러니까 원래 차경선이라고 그랬죠.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차경선이가 안 나왔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강선혁이라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사칭해 살아오고 게다가 이제 너랑 결혼까지 하려 했다. 이 표정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라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하고 쭉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김민희가 이제 분했던 강선영, 원래 이름이 차경선의 남편. 아,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차경선은 이제 뭐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겠죠?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경선의 아버지가 뭐 이제 작은 규모의 가구점을 운영을 하다가 외환위기 IMF가 나서 이제 맞아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도가 나지 않으려고 이제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야 되는데 IMF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악성 사채를 얻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행방불명 어디 이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폭들이 하긴 뭐 이제 조폭 하여튼 그 사채업자들 그 사채업자도 이제 돈 일단 빌려뒀으니까 받아야겠죠. 근데 이제 받는 방법이 당사자가 없으니까 강선영의 어머니한테 와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사창가로 데려다가 이제 성적 착취를 하고 한 1년 만에 온갖 마약을 이제 주사를 놓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로 발견되고 그래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차경선을 또 찾아와서 차경선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차경선이 좀 안 됐다 싶어서 결혼됐는데 식당을 하는데 가까이 쫓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유자료 500만 원을 담아줬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 조폭들 이게 이제 돈도 뺏어가고 이제 차경선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사창가로 데려가서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직 그 자본의 이윤의 추구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상품화한 것.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와 그런 어떤 이제 천민 자본주의와 여성을 상품화하는 이런 것이 같이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차경소는 나중에 이제 이 속으로서 빠져나와요. 나오는데 어쨌지 빠져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이들에게 이제 다시 잡히면 이제 거의 죽음이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떤 공리를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강선영,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찾아요. 일단 비슷한 처지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줘도 뭐 가족이나 친지가 없어서 그가 찾지도 않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제 강선영을 찾아서 강선영을 이렇게 죽이고 강선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차경선이. 그래서 이제 문어랑 결혼도 하게 되고 새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다가 이제 이 강선영이 신용불량자에서 이제 그 강선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차선영이 결국은 이제 신분이 들켜서 이제 처음에 사라졌던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제 영화가 끝을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이제 그 용산역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이제 차경선을 붙잡고 문어가 넌 도대체 뭐냐? 네가 사람이냐? 하고 물어봐요. 분노해서 그랬더니 이 차경선의 대답 나 사람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이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강선영이 아니야. 차경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주 정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어떤 힘든 착취당하는 여성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제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자신과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을 죽이고 그 사람의 이름을 살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캡처 내가 해놓은 건 없는데 그것은 어떤 중요한 말을 하냐면, 그때 나는 혼자였어. 내겐 아무도 없었어. 내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지옥 같은 삶의 나락에 떨어질 때 나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사람을 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렇게 그 떨어져서 철길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근데 이 눈에 비친 영화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 이 장소가 용산역이거든요. 여러분 용산역 뭐 가봤죠? 용산역하고 그 용산역이 이제 용산역 옆에 뭐가 있습니까? 현대백화점 있죠. 현대백화점. 그러니까 백화점, 자본주의의 그 어떤 전시장. 그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신자유주의 체제의 프레카리아트의 이런 삶이 극명하게 잘 나와 있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죠. 화차 아기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뭐 불타는 수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런 제목,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러나 한번 타면 도중에 절대 내릴 수 없다. 뭐 이런 것이죠. 하여튼 화차는 내가 책을 지금 책상 앞에 놔두고 있는데 찾았는데, 화차 미야베 미유키 장편 소설이네요. 자, 이제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줄거리를, 영화의 줄거리를 대강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갑시다. 다시 이게 좀 이제 조금 불편한데 이게 불편하지요. 좀 미안합니다. 이게 내가 이런 게 좀 서툴러서 약간 일단은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 화차가 동물병원장, 그 문호 동물병원장 신뿌띠 부르주아, 신뭐 중산층, 그가 사랑한 것은 자신과 아름다운 장밋빛 밀을 만들어가기로 한 선영, 즉 자신이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아름답게 치장하는 소비자 선영이지 상처투성의 비계급인 살인자 경선은 아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진 경선을 전철역에서 만난 순간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압도되어 마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네가 사람이니? 도대체 너 뭐야? 라고 소리쳤죠 아까? 그리고 나 사람 아니야, 나 쓰레기야. 근데 그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 라는 이제 이 선영의 말이거든요. 이런 말을 이제 들은 다음에야 이제 또 물어봐요. 영화에서 나를 사랑하긴 했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라는 경선의 말이 이제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지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불안하게 중얼거리는 그 모습, 이제 그녀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음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강하게 암시하더라. 뭐 이런.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화차가 이제 화차의 이제 문제의식, 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묻는 게 뭐냐? 이잉여, 쓰레기는 행복해질 수 없는가? 행복해져서는 안 되는가? 그리고 이제 답한다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겠지만,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싶겠지만 행복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잖아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뿐이다. 단 죽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장치가 이제 하나 있긴 있는데, 그래 나 쓰레기야. 근데 그때 나에게는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어.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다 한들 그들 모두가 죽는 순간까지 뿌띠 부르주아적 꿈속에서 살고 있다면 그 고백들은 독백 내지 방백이 되게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는가. 문호를 통해서라도 자본과 계급의 괴물성을 재현했어야 한다는 비평이 울림을 가질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러니까 이 좀 어려운 문호 역시 온전하게
그 여성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남자니 뭐 이 김기덕 영화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쭉 넘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같이 뭐 읽어보면 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밑줄 그어놓은 화차만 봐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이 글 자체가 화차 피에타를 같이 묶어서 어떤 공통적인 주제를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 프레카리아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가 얼마나 이제 경제적 불안과 이제 어떤 그 고용과 고용 불안정, 경제적 어떤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극단적인, 이건 이제 하나의 극단적인 그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거지만, 바로 이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프레카리아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가 남았겠어요? 근데 왜 국가는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아까 그 내가 캡처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화차에서 조폭 그 사채업자들이 이 여성들을 착취하고 그랬을 때 국가는 어디로 갔었냐? 없는 거죠. 영산역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잡으러 경찰이 출동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문호의 그 사촌형 종군이, 그러니까 그 이제 부패 경찰로 낙인 찍혀, 하여튼 뭐 돈을 받아서 나중에 그 해고됐던 전직 경찰만이 이제 문호를 도와서 강선영을 이제 실제 차경선, 진짜 이름은 차경선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영화가 계속 진행되고 끝날 때쯤에나 이제 경찰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국가가 뭐냐?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과 노동자, 자본의 힘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국가는 최소한 다양한 어떤 그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사회 경제적 약자가 최소한의 어떤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각자 도생의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그 비탄인 거예요. 자, 누가 이들 해방시킬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뭐그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쓰여진 그, 어, 그, 어, 그 무렵에 이제 쓰여진 영화기 때, 그 평론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가 그 시점, 그 다음에 이 그림,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은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불친절하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영화 화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불친절하게 돼버렸는데, 하여튼 정리하면 다시 쭉 올라가면서 봅시다. 음. 그러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된 이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될 수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이제 글의 어떤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영화를 통해서, 두 영화가 그런 주제의 문제의식을 담아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그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계급으로서의 프레카리아트의 이런 당면한 어떤 경제적 위기 상태에서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해방되고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는 그 이제 문학평론, 내 그 문학평론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서 그 1, 2, 3차씩 나눠서 이야기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 평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평론 들어가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참 정리가 안 돼서 아주 불편하네요.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 일단 좀 뭐 한 5분 남았으니까 그 이야기해 나가면서
3차 시에는 제대로 반듯하게 이렇게 틀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잘 할게요. 이 평론은, 이 비평문은 제목이 이제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 중에서 이제 단편 두 편이 있거든요. 빛의 호위와 산책자 행복. 그러니까 조혜진 소설이 많은데 특히 이 두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이 글을 평론을 썼어요. 이건 이제 2020년 광남일보 신춘문예 그 평론에 당선된 그 비평문 평론입니다. 이제 내 글이죠. 그래서 보면 2000년대 이제 한국 소설에서 공동체 혹은 사회 관심 밖에 위치한 무력한 개인의 고립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흔해요. 이건 그러니까 한 시대의 징후죠. 소설은 그 시대를 읽어내는 어떤 바로미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왜 이런 소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느냐? 누구나 예외 없이 사회적 관계는 자본주의적 관계 족쇄에 묶여 있고 자본주의적 어떤 논리 속에 우리의 일상이 묶여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현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몰입감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비루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소설대 인물들의 출연은 아까 그 화차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의 경우에 97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러니까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해고를 기업의 그 편의에 맞게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유연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고용 및 경제적 불안과 그로부터 발원한 일상적 삶의 위기, 이것이 이제 영화든 소설이든 이게 2000년대에 우리 삶의 어떤 그 단면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이제 그걸 97년 체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이 97년 체제로 규정된 외환위기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제적 생존과 그 다음에 무차별적인 과시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뭐 사회적 생존과 질병과 죽음을 넘어서 오래 살고자 하는 생물학적 생존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질병과 죽음,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IMF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제 몇 가지 그 어떤 위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 경제적 생존,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화차에서 그 차경선, 이제 김민희가 그 역할했던 그 차경선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생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이런 어떤 그 자본의 소비, 그러니까 뭐 소비함으로써 뭐 소비 과시,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월수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리스를 해서 BMW를 타고 다닌다거나 이런 거죠. 그래야 자신이, 그러니까 수입은 적지만 그런 그 고급승용차, 외제차, 수입차를 타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어떤 사회적 그 신분을 과시하는 그런 거. 또 실제로 이제 뭐 그쭉 나도 보면 백화점 보면 그 발레 파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BMW 가지고 가면 딱 그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키 받아서 주차해 주잖아요. 내 차는 K5 2000cc K5인데 새 차인데 그거 가져가면 발레 파킹 해 주나요? 저리 가라고 저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바로 그런 그 차이죠. 그러니까 200만 원 올 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리스에서 BMW 탄다. 내가 봐서는 정신 나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런 거죠. 과시적 소비. 그다음에 또 그 몇 개월 한 6개월 1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도 뭐 구찌라든가 이런 소위 명품 그 가방을 소비하는 20대 젊은 층이 있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자신의 어떤 그 자부심으로서 어떤 만족감으로서 이 소비 시대에 바로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사회적 생존이라고 그런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질병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조금 이렇게 확산세가 멈추고 그렇더라도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언젠가는 좀 멈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다음 내년쯤 되면 뭐 치료제도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2차 시야까지 하고 3차 시에서 이 조혜진 소설 본격적으로 평론 일단 설명하도록 할게요.